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돼 인수위 인선이 경제를 바라보는 현 정부와의 철학 차이를 분명히 드러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1분과 인선에 담겨 있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월요일에도 어떤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지 지켜봤었는데 예상대로 지금 나온 인선이 경제 1분과 간사로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그리고 인수위원으로는 김소영 서울대 교수, 신성원 홍익대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인수위원 구성으로 볼 때 당선인의 경제정책 방향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경제 비전을 설계할 윤석열표 경제정책의 골격을 만들 인수위 경제분과 위원들 간사와 인수위원 2명을 선임을 했는데요. 이연합뉴스에서 예상했던 인물 그 풀 내에서 인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 경제 정책을 이끌고 있는 팀들하고는 그 칼라나 정책 기조가 달라도 상당히 많이 다르다. 완전히 새로운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가장 주목을 끄는 인물은 이제 인수위 1분과 이게 기획재정위원회 등 거시경제를 다루는 곳이고요. 네. 종래에 봤을 때 기획재정위원회 제1분과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갔습니다. MB 정부 때 강만수 씨가 바로 인수위 끝나자마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고요. 또 노무현 정부 시대에는 이정우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1분과의 간사가 바로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간사로 내정된 최상목 씨, 저분은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이분의 앞으로 경제 정책에 상당한 키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같이 인수위원으로 선임된 2명의 인물, 한 명은 서울대 경제학과의 김소영 교수, 그리고 또 한 명은 신성환 홍익대 교수인데요. 이 두 분도 같이 경제 정책을 꾸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김소영 교수는 거시경제 정책 방향, 저분은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가정교사로 활약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신성환 씨는 그 박근혜 정부 때 금융연구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본인 자천타청 본인이 금융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금융이라든지 대출 규제 또 부동산 세제 관련 이런 실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은 지금 인수위 중에 기획위원회 간사로 된 추경호 현재 국민의힘 이분도 현재 기획이 인수위원회 총간사로서 경제 문제에도 상당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4인방 4사람이 앞으로 윤석열의 경제를 끌고 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당선인의 경제 모델이 어떤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공정 혁신 경제 이거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제 정책이 지금과 많이 달라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한 경제 1분과 거시경제 정책,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데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그 경제 정책의 기본 철학과 비전을 만들 것으로 보이는 서울대 김소영 교수, 이분은 평소에도 소주성에 대해서 상당히 날선 비판을 해왔습니다. 소주성이라는 게 소득주도 성장인데요. 김소영 교수 입장에 따르면 소주성이라는 것은 경제학 책에도 나오지 않는 듣도 보도 못한 이론이다. 이렇게 그동안에 여러 번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하는 시장경제로서의 완전한 환골탈태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정통 경제학 교과서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굳이 찾아보면 케인즈 경제학의 한 지파로서 케인즈 경제학의 일부분이 사회주의 경제학으로 넘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던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경제정책이 많이 바뀔 것 같고요. 또 국가재정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정부가 큰 정부가 돼서 세금을 많이 활용해서
국가 재정의 역할을 키워야 된다는 이게 케인즈 학파인데 네. 이 케인즈 학파가 이제 완전히 이 고하고 종말을 고하고 이제는 시카고 학파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자는 그런 어떤 시장 자유주의자들이 득세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지금 신성환 홍익대 교수가 주도하는 금융정책 저쪽에서는 각종 규제, 대출 규제 또는 세금 규제 이런 것을 혁파하는 등 경제 정책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경제 1분과 간사 임명된 최상목 전 차관을 둘러싼 어떤 논란들이 일고 있거든요. 앞서 이전에 이제 국정농단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 사건과 좀 관련이 있다 이런 언급이 있는데 어떤 배경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새로 출범하는 인물이 얼마나 청렴하고 또 깨끗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에 국민들의 지지와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최상목 경제 1분과 간사 저분은 박근혜 정부 때 바로 비서관을 안종범 수석 밑에서 비서관을 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에서 비서관을 했다는 것 자체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당시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미르재단 등의 재벌들의 돈을 뜯어내서 그쪽에 출연하라는 그 명령 전달자가 바로 지금 최상목 씨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문에 지금 나와 있고요. 예. 또 많은 정경련 임원들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최상목의 눈치, 협박이 무서워서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삼성과 제일모직의 합병 통합 과정 이 대목도 지금 국정농단 사건으로 해서 지금도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예. 그 과정에서 또 삼성물산 측을 봐주기 위해서 삼성물산이 합병을 했을 때 팔아야 되는 주식 강제 매각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900만 주에서 500만 주도록 낮춰주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가했다. 이게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 물론 최상목 전 차관 지금 새로 인수위 간사가 됐던 분은 그것은 뭐 결과적으로는 불법 사항도 없었고 상당수 법정 진술도 잘못됐고 나는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새 출발 경제정책의 틀을 만드는 그 첫 인수위 간사에 이런 도덕적 흠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머리가 좋고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우리 경제가 좀 실패했던 몇 가지 이유들은 경제 관료들이 머리가 나빠서라기보다도 깨끗하지 못했고 청렴하지 못했다. 이런 예. 관점에서 볼 때 좀 윤석열 당선인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청렴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좀 더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과 지금 청와대가 공공기관 인사를 두고 약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통상 정권 교체기에는 공공인사 기관이 이제 인사 처리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종래에는 대통령의 취임 시기가 연초였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대통령 선거 기간이 달라지고 취임일이 5월 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월 달에 대부분 주총이 있습니다. 3월 달에 새로 이제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운 임원들을 뽑게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대거 3월 달에 인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임원들은 임기가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떠나는 대통령이 지금 임명을 하고 나면 5월 달부터 새 대통령이 와서 그 사람들과 같이 국정을 끌어가야 되는데 예. 새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장이 자신과 철학이 맞지 않다, 코드가 맞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좀 혼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은 가급적이면 좀 인사를 미뤄달라. 그리고 꼭 지금 해야 된다면 인수위 측과 상의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요. 예. 또 청와대에서는 현재 대통령은 아무리 지금 새 당선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고 예. 인사권은 청와대에 있다. 그래서 김은혜 대변인 측의 요구를 지금 듣지 않고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대목은 두고 이제 이 경제 정책의 혼선뿐만 아니라 여야 간의 갈등, 인수인계의 문제로도 제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일부 기관은 임원 선임 절차를 좀 중단한 데도 있고요. 또 공공기관 출자한 기관 중에서도 이사진의 의결을 좀 보류한 곳도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그 보류 요청들을 좀 받아들여서 인사를 좀 늦추면은
공석이 좀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대통령 임기와 국영 공기업들 임기는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 예.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 대통령이 오면 전원이 다 사표를 내고 새로 출발하는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고치기 전에는 결국은 현재 대통령과 미래 대통령, 미래의 권력과 현재의 권력이 만나서 서로가 어떤 대의 명분 속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바로 그런 것을 인수위 과정에서 양측이 충분히 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러시아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고강도 경제 제재를 러시아가 계속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부도 디폴트 위기 직면해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이 아마 이자 지급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1억 달러 넘게 지급을 해야 하지만 지금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러시아가 루블화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만약에 근데 루블로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예, 이제 오늘 밤에 운명의 러시아가 과연 국가 부도로 가느냐 아니면 그 위기를 일단 넘어가느냐 운명의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은행 영업 마감 시간까지 러시아가 갚아야만 일단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보다 시차가 좀 늦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경에 판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문제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돈을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예. 루블하러 갚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약속을 하고 나왔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루블화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아닌 통화로 국제 금융 빚을 갚는 사례가 없었고요. 그런 면에서 채권단이라든지 또 채권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루블화 그거 받아와봤자 어떤 쓰레기 또는 휴지밖에 안 된다. 그 돈을 주겠다는 것은 돈을 안 준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도를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주고 싶어도 바로 미국과 유럽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러시아에 외환 보이고 약 6,400억 달러가 되는데 그 대부분을 지금 뉴욕은행이나 유럽은행에 예치돼 있는데 그것을 동결을 해버렸거든요. 예. 우리가 달러를 꺼낼 수가 없으니까 루블밖에 못 주는 거 아니냐.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루블화 결제를 둘러싸고 금융 전쟁이 한번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이제 예치돼 있는 그 달러들을 혹시 그러면 뭐 압류하는 식으로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예, 이제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기술적인 대목인데요. 만약에 러시아가 오늘 우리는 돈 못 갚겠다, 디폴트를 선언하면 그러면 러시아가 돈을 못 갚기로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해외 자산 그것을 채권은행들이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가 돈을 못 갚겠다는 게 아니라 갚는데 루블화로 갚는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당장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국제법상으로도 돈을 갚겠다는 의사만 있다면 서로 국가 부도가 되더라도 30일은 여유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못 갚겠다고 그러고 돈을 안 갚는 게 아니라 갚겠다고 하면서 루블화까지 내놨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 집행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이런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갈등,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상당히 진일보한 것은 러시아가 그동안에는 아예 돈 못 갚겠다 해서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일부 있었는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갚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금융 혼란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덜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소한 30일간 정도는 일단 휴전 상태로서 갈등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냥 모라토리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모라토리엄은 또 우리는 갚고 싶은데 현재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 이게 모라토리엄이거든요. 그런데 이 루블화로 갚는 것은 우리는 갚는다. 갚는데 국제 결제력이 없는 루블화로 갚겠다. 이러니까 모라토리엄과 디폴트의 중간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내 기업들은 이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조금 피해를 입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사실 뭐 미미하다는 그런 예측도 있었지만 기업들을 위한 어떤 보호 조치나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러시아가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물건을 판 돈을 바로 받지 못하는 이게 첫 번째 문제거든요. 이 대목과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긴급 융자 자금을 마련해서 러시아가 돈을 주지 못하는 그 채권을
담보해서 대위 변제하는 형식으로 해서 일단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예. 하고 있는데 그 입증 절차가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쉽게 접근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돈을 받고 안 받고 문제를 떠나서 아예 상품을 원재료를 구하지를 못해서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던 부품이 없으면 상품을 못 받는 경우에는 예. 특별히 뭐 어떤 우리 기업의 잘못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생산 라인이 멈추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빨리 생산 라인을 다른 데로 예. 잡아야 되는데 뭐 국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지금 기업들의 좀 아쉬운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예.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거래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긴 합니다만은 예. 이런 기업의 아픔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세심하게 배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떤 규제 절차 간소화와 공급망 판로 개척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